아까 그 5가지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1문형부터 5문형까지 문장 구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자습서 같은 거 사면 요 맨 앞부분에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았냐 하면, 큰 설계도하고, 문장의 설계도하고 똑같고, 구조 설계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문형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렇게 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이 동사도 이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는 이걸 완전 자동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지금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지금은 이제 뭐 영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 이거 우주에 떠 있는 플래닛 위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영어를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뭐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멀리서, 영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양인가를 갖다가 좀 멀리서 바라보는 설명이 지금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어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 모양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기 달에서 우리가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영어도 이제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문형, 2문형, 3문형, 4문형, 5문형이 있고, 그 각자의 문형들은 이런 구조를 각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 요 정도로까지만 이해를 해도 돼요. 오늘은 인트로에 해당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강의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듣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냥 설명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문형을 이루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주어는 전부 다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전부 동사고, 뒤에 부분에 보니까 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목적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간접 목적어든 직접 목적어든 이게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또 보어가 다시 따로 나오고, 생각보다는 그 문형의 구조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들은, 다양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고, 요거밖에 더 있어요?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 4가지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요, 전부 이렇게 한번 안에를 들여다보면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 보어가 있고요, 그럼 목적어가 있고요. 요 4가지 요소가 있네요, 그죠? 이거 보면, 근데 이제 보어를 보니까 요거는 이제 주격 보어라고 하고, 이거는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내가 설명을 붙여놨는데,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보어는 보어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직접 목적어도 있고, 또 간접 목적어도, 직접 목적어도 있고 간접 목적어도 있는데, 직접 목적어든 간접 목적어든 사실은 목적어는 목적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간추려서 이렇게 직접 목적어든 간접 목적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니까 해보니까 이 4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이제 조금 나왔네요, 그죠? 1문형부터 5문형까지의 문장 구조에 대한 그 형태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 그 내용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문형을 구성하는 것, 그 내용물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건 우리가 내용물을 구성하는 것을 품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품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품격, 뭐 구성품 하면 일종의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 자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 붙여져 있는 기능적인 이름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품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품사는 영어의 5가지 문형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품사는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명사, 동사, 형용사만 있으면 이 모든 5가지 형태의 문형을 영어 문장을 다 구성할 수가 있어요. 무슨 또 그런 이야기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봅시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나는이 나가 주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영어와 우리말 공통점이니까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동사 자리에는 우리 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것을 동사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는 동사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만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동사가 목적어가 다른 품사가 목적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동사가 목적어가 될 수 없고 부사가 목적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목적어를 얼얼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가지고 대체적으로 목적어가 됩니다만은 영어에서는 목적격 명사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목적격 명사라고. 그죠?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문형에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보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 이 둘 중에 하나만 보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나 혹은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문형부터 5문형까지를 구성하는 품사들이라고 봤을 때 무슨 품사가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합니까? 이 5가지 문형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이 3가지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3가지밖에 없다. 필수적인 어떤 그 내용물은 3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명사하고 동사하고 형용사 이 3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문장들의 기본적인 뼈대를 다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부사는 뭐예요? 뭐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전치사는 뭐예요? 뭐 내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사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해서 영어 문장이 구성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천천히 걸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천천히가 부사겠죠. 그죠? 근데 이 천천히를 갖다가 우리 빼버린다고 봅시다. 없다라고 보더라도 나는 걸었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없어도 문장 자체의 뜻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문장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사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있으면 뜻이 풍부해지죠. 그러나 없다라고 해서 문장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천천히 걸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1문형 문장입니다. 우리말을 영어의 문형에 우리가 대입시켜서 설명을 굳이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영어 문장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그림, 조금 멀리서 영어를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영어의 문형의 구성도를 염두에 두고 그 구성을 채우는 어떤 품사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접근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1문형부터 5문형을 기본적으로 딱 배우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문장의 구조에 대한 어떤 기초는 어느 정도 조금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또 차근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나가서는 이거는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 삼원색이 섞여 가지고
여러 수십만 가지의 색깔을 만들어낸다. 이건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똑같은 겁니다. 영어도 명사, 동사, 형용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우러져 가지고 영어의 모든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에서 삼원색이 있듯이 영어 문장에도 명사, 동사, 형용사가 있어 가지고 이것들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또 배열돼 가지고 적당한 구조를 맞추면서 배열돼 가지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본 모든 영어 문장들을 다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남죠, 그죠? 이렇게 간단한데 그러면 내가 왜 못했을까? 나는 또 명사도 알고 있고 동사도 알고 있고 형용사도 알고 있는데 왜 몰랐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이제 물론 당연히 생기겠죠. 그건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사를 내가 설마 모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명사의 형태도 참 다양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쓰고 싶은 말을, 쓰고 싶은 문장을, 쓰고 싶은 의미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동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동사가 어렵다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도 이제 좀 뭐랄까 어떻게 어려운 형태가 다르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수학 문제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푸는 것, 요거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 요게 이제 어렵다라고 우리 하는 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근데 요건 어때요? 쌀 한 가마니에서 쌀알 수를 헤아리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움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쌀알을 헤아리는 거는 쉽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걸 쉽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 반복적인 헤아리는 동작을 한 가마니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요 후자에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동사를 보통 보면 자꾸 뜻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 동사에서 진짜로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동사는 예를 들면 뒤에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가 있고,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못 받는 동사가 있고, 어떤 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받아가지고 주격 보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사도 있고, 어떤 동사는 그렇지 못한 동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모든 동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외워야 되는 것처럼 모든 동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동사의 성질,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1문형부터 5문형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그 DNA는 동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형의 DNA가 그러니까 이 동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동사 단어가 구성할 수 있는 문형을 그 동사의 DNA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형을 이 동사가 만들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숙지해야 되는 문제겠죠.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어려워요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죠. 영어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영어가 원어민처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네. 비행기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평온한 오후입니다.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근데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좀 적어요. 근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잘 안 들을까봐 그런 모양이죠. 그래도 뭐 어려운 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뭐 각오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겠죠. 그죠? 영어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장 큰, 제가 보기에 영어가 어려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규칙이 있어 가지고 그 규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싹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면 뭐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예를 들면 동사 문형을 구성하는 1문형, 2문형, 3문형 이렇게 해가지고 5문형까지 그런 문형을 구성하는 DNA가 그 결정 요소가 동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 하나하나마다 이 동사는 1문형을 만들 수 있는 동사고 이 동사는 1문형과 2문형을 만들 수 있는 동사고 어떤 동사는 1문형부터 5문형을 다 만들 수 있는 동사고 어떤 동사는 3문형만 만들 수 있는 동사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동사마다 문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특징들이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동사마다 뜻을 따로 외워야 되는 것처럼 이 동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좋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동사를 사용할 것인가. 요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만일에 이제 동사의 숫자가 한 1000개가 된다. 필요한 동사가. 그러면 그 1000개 동사의 각각에 대해서 이 동사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할래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또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오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학생들이 뭐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죽을 것처럼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면 영어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뭐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한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뭐 이게 뭐 땅 파는 그처럼 해치워 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지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뭐 중간중간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작문에 대한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강의는 제가 강의라고 하니까 뭐 설명이라고 그럴까요? 1문형부터 실제로 이제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작문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재미없었나? 저는 좀 이렇게 스타일 자체가 좀 진지하게 하는 편이라서 재미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